한국군? 미국 방식 따라하기나 하는 수준이겠지. 그렇게 비웃던 미국 출신 군사 전략가. 하지만 첫날 훈련장에서 그의 자존심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공중에서 단 3초 만에 내려온 한국 특수부대원과 마주친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온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모방이 아닌 진화의 상징임을 뼛속 깊이 느껴야 했습니다. 군사훈련, 의료현장, 교실, IT, 사이버 공간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진하는 이 나라의 압도적 동력. 그가 무릎 꿇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비크람 나라얀 장군이에요. 그리고 저는 군대와 전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52세였고 거의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인도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뉴델리에 있는 인도 국방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인도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제 사무실에는 수도의 바쁜 거리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의 유명한 장군들과 악수하는 제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반짝이는 메달이 달린 완벽하게 다린 제복을 입고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곤 했어요. 다른 장군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오곤 했었습니다. 정부 관리들이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어요. 기자들이 군사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위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었습니다. 나라얀 장군은 정말 뛰어나요. 그들이 말하곤 했어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군사 전략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들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했었습니다. 미국의 펜타곤을 방문해서 미국의 최고 장군들을 만났었어요. 러시아의 군사 기지들에 가서 그들의 강력한 탱크들을 봤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하며 그들의 고대 전쟁 전략들을 배웠었어요. 하지만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 하나만큼은 제가 절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버리곤 했어요. 한국어? 하고 파리를 쫓아내듯 손을 흔들며 말하곤 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요? 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해서 그들을 생각해야 하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항상 큰 형,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작은 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을 겁에 질려 떨고 있으면서 미국의 보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루 종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미국 무기들을 닫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자기네 군대에 대한 결정도 스스로 내릴 수 없어요. 저는 저녁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미국이 줄을 당기면 춤추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예요. 제 비서인 프리아 대위가 제 사무실 바로 밖 책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젊고 똑똑했으며 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이었습니다. 가끔 저는 그녀가 컴퓨터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읽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어느 날 오후 프리아 대위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는 조금 긴장해 보였습니다. 장군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 기술 회사들에 대한 글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들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크게 웃었어요. 대위, 전화기와 컴퓨터를 만드는 것과 전쟁에서 강한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어떤 나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설계를 따라하고 공장에서 조립할 수는 있어. 하지만 진짜 군사력? 그건 수십 년간의 경험과 전통,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거야.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저는 큰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대고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인도를 봐, 대위. 우리는 실제 전쟁들을 치르고 승리했어. 우리는 우리만의 탱크, 우리만의 전투기, 우리만의 미사일을 만들고 있어. 심지어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바로 진짜 군사력이라는 것의 모습이야. 프리아 대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아주 곧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틀렸었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프리아 대위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3주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아침차를 마시며 군사 보고서들을 읽고 있었는데 프리아 대위가 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특별 배송이 왔습니다. 그녀가 아름다운 봉투를 손에 들고 말했어요. 그 봉투는 두툼하고 크림색이었으며 앞면에는 우아한 한국 글자들이 금색 잉크로 쓰여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비싼 종이에 쓰인 공식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친애하는 나라얀 장군님께 편지는 완벽한 영어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장군님을 저희 연례합동 군사훈련 연습을 참관하도록 초청하게 되어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위대한 두 나라, 인도와 한국 간의 군사 협력을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잠시 편지를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프리아 대위, 제가 소리쳤어요. 이리 와. 이걸 꼭 봐야 해.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장군님? 괜찮으신가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그들의 군사훈련을 보여주고 싶어해. 저는 아직도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믿어져? 이건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주일이 될 거야. 프리아 대위는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왜 그게 웃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군님. 저는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어요. 생각해봐, 대위. 그들은 아마 20명의 군인들을 일직선으로 행진시키고 낡은 헬리콥터 한 대를 빙빙 돌게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저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그들의 강력한 군대에 대해 좋은 보고서를 써주기를 바랄 거고. 유치원 아이들이 전쟁놀이 하는 걸 보는 것 같을 거야. 2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저는 즉시 그들의 초청을 수락한다는 답장을 썼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이게 한국 음식을 즐기고 좋은 웃음거리를 얻을 수 있는 편안한 휴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한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보고서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제게는 터무니없이 높게 보였어요. 그들은 아마 이런 통계에 플라스틱 장난감 군인들까지 다 세는 거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식당 점심값까지 국방비로 계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런던이나 뉴욕에서 봤던 공항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뻗어 있었고 모든 것이 어제 막 지어진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곳곳에 전자 스크린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전체가 완벽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히 말했어요. 멋진 공항이 있다고 해서 군사력과는 아무 상관없어. 많은 나라들이 멋진 건물들을 지을 수 있거든. 공항 출구에서 한국군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동상처럼 완벽하게 곧게 서 있어서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제복은 너무나 완벽하게 다려져 있어서 주름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단추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라얀 장군님, 그가 깊이 절하며 존경을 표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전히 완벽했고 억양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윤 대령입니다. 장군님의 우리나라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되어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정중함과 전문성에 감명받았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보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아이처럼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어요. 밖에서 본 것이 제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이 엄청나게 컸어요. 고층 빌딩들이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 있었고 하나하나가 이전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로들은 구멍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매끄러웠어요. 모든 차들이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표지판들도 전문 예술가들이 디자인한 예술작품 같이 보였어요. 김대령, 저는 제 놀라움을 숨기려 하며 말했습니다. 인정해야겠는데
당신들 나라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보이네요. 김대령이 정중하지만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희는 전쟁 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희 군대도 정말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에서 김대령이 제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그는 1950년대 전쟁이 어떻게 대부분의 한국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시켰는지 설명해줬습니다. 서울은 4번이나 점령당하고 탈환당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그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김대령이 목소리가 진지해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나라가 다시 무력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절대로. 라고 하셨죠.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작은 의심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한국의 군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진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그 의심을 떨쳐버렸어요. 결국 어떤 작은 나라도 인도 같은 거대한 나라의 힘과 경험에 필적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곧 알게 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커스를 보러 가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잠에서 깼어요. 간단한 군사 퍼레이드를 보고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전히 틀릴 것인지 몰랐어요. 김대령이 아주 이른 아침에 호텔에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해가 막 서울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며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주요 훈련시설을 방문합니다. 그가 바쁜 도시에서 푸른 시골로 향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편안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낡은 탱크 10대 정도와 녹슨 헬리콥터 한 대가 있는 작은 군사기지를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인도로 돌아가서 쓸 정중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보고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작은 한국,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장난감 군인들로 저에게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지만 우리 차가 산길의 굽은 길을 돌아 기지에 접근했을 때 제 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서 아마 공기를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군사기지가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사방으로 제 눈이 볼 수 있는 곳보다 더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들이 완벽한 줄을 이루며 주차되어 있었어요. 새 것처럼 보이는 탱크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장갑차들, 인도에서 본 것보다 더 큰 트럭들, 그리고 제가 뭔지도 알 수 없는 장비들이요. 수십 대의 헬리콥터들이 잠자는 금속 거인들처럼 일렬로 놓여 있었고 그들의 로터가 반짝이며 흠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건 저희 훈련센터 중 하나일 뿐이에요. 김대령이 마치 동네 놀이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감 있는 미소가 얼굴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문을 지나 기지에 들어가면서 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나가는 모든 군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규율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로봇이 달인 것처럼 보였어요. 마이너스 어디에도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츠는 구름까지 반사할 수 있는 검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격리할 때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정확하고 똑같아서 거의 기계적으로 보였고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들 같았어요. 김대령,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고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숨기려 하며 물었어요. 이 군인들이 제 방문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건가요? 저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최고의 부대를 여기로 데려온 건가요? 김대령이 제 질문에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하늘이 초록색이냐고 물어본 것처럼 말이에요. 아닙니다. 장군님, 그가 완전한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저희 모든 군인들이 1년 내내 매일 보이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작은 세부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큰 일에서도 자동으로 훌륭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제 제복 아래로 차가운 땀 한 방울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인도에서는 저희 군인들도 훌륭하고 규율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완벽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이 정도의 정확성은 거의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때 진짜 훈련 시연이 시작되었고 저는 제 30년군 경력에서 가장 큰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아무 경고도 없이 하늘이 헬리콥터 엔진의 천둥 같은 굉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제 가슴이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두 대의 헬리콥터가 소음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30대의 거대한 헬리콥터가 거대한 금속 곤충 떼처럼 머리 위에 나타나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날고 있었어요. 각 헬리콥터에서 특수부대 군인들이 굵은 검은 밧줄을 타고 하강하기 시작했는데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미들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군인이 정확히 착지해야 할 곳에 착지했어요. 1미터도 벗어나지 않고요. 완벽하게 안무가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는데 이 댄서들은 진짜 무기를 들고 완전한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놀라운 광경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군인들이 착지하는 정확히 같은 순간에 50대의 현대식 탱크들이 거대한 훈련장을 가로질러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고 그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동조되고 부드러워서 마치 그들만 들을 수 있는 음악에 맞춰 함께 춤추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합쳐진 힘 때문에 제 발밑에 땅이 흔들렸고 저는 그 진동을 뼈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위에서는 드론 떼들이 기계적인 새들처럼 복잡한 패턴으로 날아다니고 있었고 그들의 카메라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이동식 지휘소 안의 거대한 컴퓨터 스크린으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지휘관들에게 실시간 비디오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 제 입을 떡 벌어지게 하고 손을 떨게 만든 것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하고 놀라운 기계의 부품들처럼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헬리콥터, 탱크, 드론, 그리고 군인들이 모두 1초 단위의 타이밍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모든 행동이 절대적인 완벽함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시계의 톱니다 바퀴를 보는 것 같았는데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는 김대령이 바로 제 옆에 서 있어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완전히 잊은 채 혼잣말을 했어요. 김대령이 이런 반응을 여러 번 봤다는 걸 알려주는 작고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돌아봤어요. 장군님, 그가 차분하지만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지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강한 바람에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대령이 오후를 위해 더욱 큰 놀라움을 아껴두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나라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놀라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김대령이 저를 위해 하나의 놀라움을 더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저희 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합니다.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한국이 모든 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베꼈다는 증거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첨단 기술은 그냥 미국 장비에 한국 라벨을 붙인 것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시설에 도착했을 때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 건물은 거대했고 완벽하게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밝은 흰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병원 같았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제 눈을 놀라움으로 크게 뜨게 만드는 기술들을 보여줬어요. 인간이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드론들이 있었어요. 수백 마일 떨어진 곳을 날아가는 새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시스템들도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한국 군인이든 즉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들도 있었어요. 이거 정말 놀라워요. 저는 막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줬나요? 그 엔지니어가 제 질문에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장군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기술을 스스로 개발했어요. 바로 여기 한국에서요. 사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나라들이
저희 설계를 사겠다고 요청해 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라고 방금 말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쿠키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대령이 저를 가장 중요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로 DMZ, 북한과 남한 사이의 경계선이었어요.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은 마치 세상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실제로 쌍안경을 통해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북한 군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너무 진해서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전기가 우리 주변에서 딱딱 소리를 내며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모든 한국 군인들이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경계하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인간 레이더처럼 지평선을 후그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완벽하게 깨끗하고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집중력이 너무 강해서 저도 숨을 참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얀 장군님, 김대령이 진지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진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과 함께 살고 있어요. 먼 미래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음 5분 안에도 시작될 수 있는 전쟁 말이에요. 제 주변의 한국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제 뇌에서 전등 스위치가 켜지는 것처럼 무언가가 딸깍 소리를 냈어요. 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방문한 장군을 위해 쇼를 하는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의 집,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김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이것이 모든 시민이 비상 절차를 배우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는 대신 저희만의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단 하루도 약해질 여유가 없어요. 그 순간 그 긴장된 경계선에 서서 저는 한국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단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진실과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평생 본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가장 단결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인도로 돌아갈 짐을 싸고 있었어요. 옷을 개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했던 모든 바보 같은 말들에 대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신이 나기도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심한 작은 군대에 대해 조롱하는 보고서를 쓸 계획이었던 대신 저 자신도 놀라게 한 내용을 썼어요. 한국은 미국 뒤에 숨는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타이핑했어요. 한국은 세계 거의 어떤 나라보다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군대는 단지 강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규율이 있으며 몇몇 나라들이 달성하는 방식으로 단결되어 있습니다. 인도로 돌아왔을 때 제 동료들이 신이 난 아이들처럼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 가장 오랜 친구인 샤르마 장군이 얼굴에 큰 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한국 군대가 얼마나 약했어?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것처럼 한심했나? 저는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들을 모두 바라보고 그들의 미소를 사라지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친구들, 저는 한국에 큰 사과를 해야 해요. 그 나라에 대해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완전히 전적으로 틀렸어요. 다음 이 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놀라운 훈련, 첨단 기술, 준비된 시민들, 그리고 헌신적인 군인들을요. 그들의 얼굴이 즐거움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경탄으로 바뀌어 갔어요. 한국은 미국 뒤에 숨는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결론 지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발전되고 전략적으로 똑똑한 나라 중 하나예요.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아요. 그날부터 저는 인도 전체에서 한국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어요. 우리 나라들이 함께 일할 것을 추천하는 공식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먼저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절대 다시 어떤 나라나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배웠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김 대령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는 단지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나라얀 장군님께 편지에 적혀 있었어요. 우리 나라들 간의 우정을 쌓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님의 한국 방문은 단지 저희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우리 두 나라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인도와 한국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고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강한 나라들이 항상 가장 크거나 가장 목소리가 큰 나라들은 아니라는 것이요. 때때로 가장 강한 나라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함께 일하며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